소개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 민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으며 자라온 탓에 저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남들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된 이후 저는 단 한 가지 원칙만큼은 꼭 지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정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사소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른들도 실수를 통해 꾸밈없는 진실만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압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짓말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이가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며 정직함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고 싶습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스스로 경계할 수 있는 양심,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정직하게 키우려면 먼저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에 저 역시 일상 속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엄마가 모범을 보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정직은 곧 신뢰라는 사실을 배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무작정 혼내는 대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가며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칭찬하려 노력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가정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직함은 때로는 약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함이란 삶을 이끌어갈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밑바탕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돈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도 신뢰를 잃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사실을 가까운 주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가 훗날 성장해서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자기 자신을 책임질 줄 알고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거짓된 행위에서 멀리 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정직을 매일매일 가르치며 실천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출발점에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아픈 사건과 그 속에서 배운 삶의 교훈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억울함, 슬픔이 차곡차곡 쌓여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덕분에 새로운 기회와 진심 어린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저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점을 자주 느낍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아이의 자존감, 성품,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이에게 진실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저의 이러한 소신과 원칙이 아이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라면서 언제나 배우고 실천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샹량태의 어려운 어린 시절과 가족의 압박.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항상 무거운 공기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은 동화 속 주인공처럼 밝고 반짝였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버텨내야만 했던 생존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2명의 어린 동생이 있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음식점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과 임시직을 전전하며 생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셨죠. 그러나 집안에 돈이 들어오는 날보다 돈이 나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전기와 가스가 끊긴 날이 적지 않았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 연탄 냄새에 의지해 서로 꼭 껴안고 잠이 들었답니다. 부모님은 늘 생활고와 피로에 절어 계셨기에 자연스럽게 저는 맞이라는 이유로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 동생들에게 아침밥을 챙겨주고 교복을 입히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방과 후에도 엄마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동생들과 집을 지키고 우유 한 잔이라도 더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 감정이 격한 언성이 집안에 울려 퍼지면 저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 한 귀퉁이가 쪼그라드는 것만 같았고 한 번씩 무서워서 밤에 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 어른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장난감이나 새 옷을 바라는 대신 동생들이 굶지 않게 지켜주는 것,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저의 최우선 소원이었어요. 평범했던 아이들의 생일 파티, 가족 소풍, 방학의 설렘 같은 평범한 행복이 저에겐 너무 먼 세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도 친구들의 집에 놀러가면 집안이 밝고 편안한 분위기임을 느껴 부러웠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이 웃으며 간식을 만들어주고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막연한 소외감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겁고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여유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도 사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이른 책임감을 요구하셨고 저는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른 흉내를 내며 동생들을 달래고 아픈 내색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는 좌절하기보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스스로 내가 버티지 않으면 이 가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다짐했고 어린 마음에도 꿋꿋함과 책임감을 키우려 애썼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고 혹여 집안 사정을 들킬까봐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걱정 없이 자라날 때 저는 매일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며 내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 하나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아이를 키우며 더욱 단단한 엄마, 더 따뜻하고 믿음직한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미저옥 하이지에 하나 그 웅긴 다짐이 지언을 이 쿤당 제름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장하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반드시 내가 오미려 직접 나의 인생을 바꿔야 한다는 결의였습니다. 가난이 내 운명이라는 말을 믿고 사는 대신 어떻게든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금씩 준비했고 누구보다 강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저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대신 스스로 생활비 일부를 마련하려고 신문 배달, 편의점 보조, 가정 과외 등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일을 하고 늦게까지 돌아와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동생 숙제를 도와주거나 밤늦게 설거지를 하곤 했죠. 삶이 고단했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자립심이 커갔습니다.
가장 절실했던 것은 배움이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새벽까지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책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해 구겨진 문제집과 중고 참고서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도서관에서 빈손으로 집중하며 목표를 정립해 갔습니다. 공부란 단지 남들보다 성적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넓히는 창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언젠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기고 주말마다 가족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사소한 질투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한탄하기보단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 대학 진학이라는 큰 꿈을 세웠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교재 구입 등 수많은 현실적인 고민 앞에 매번 좌절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며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나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곧장 학교로 달려가서는 30분씩 짬을 내어 영어 단어를 외우고 피곤할 때면 교실 뒤편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주어진 운명 앞에 주저앉기 싫었습니다. 주변 어른이나 친척들은 너 정도 환경이면 어쩔 수 없다. 욕심 큰 꿈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시선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성의 길 대신 제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던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을 쏟았습니다.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저를 토닥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고생 많았다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마음의 무게가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도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만 장학금과 근로장학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 학기 중에도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학교 동아리, MT, 여행 같은 대학생다운 낭만보다는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러면서도 강의 시간만큼은 절대 빼먹지 않았고 나름대로 자신만의 작은 사치라면 도서관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며 잠시의 여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새벽거리를 걸어갈 때 동틀 무렵 해가 뜨던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늘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 지금의 이 노력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줄 날이 올 것이다. 이 버텨냄과 고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라는 신념을 얻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과거가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그 경험들은 지금 제가 자녀를 사랑과 희망으로 키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족, 마음의 상처, 세상의 편견을 모두 견디며 성장했던 그 시절. 저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가난을 뛰어넘는 삶을 갈망하고 몸소 실천했던 나 자신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계급의 차이. 대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재현이라는 남자를 만난 순간이었죠. 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재현 씨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처음 마주친 그는 힘든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저를 유심히 지켜봐 주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랑이라는 감정이 삶의 사치라고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는 그런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도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변함없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 덕분에 저는 잊고 살았던 행복, 처여르기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퇴근 후 함께 집 앞 카페에서 소박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덜기도 했습니다. 서로 꿈과 고민을 나누며 인생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노후 앞에서든 강해 보이려 했던 저는 재현 씨 앞에서만큼은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벽은 가정 환경과 계층의 차이였습니다. 재현 씨의 집안은 서울 강남의 중산층 이상이었고 부모님은 프랜차이즈를 여러 군데 운영하는 여유 있는 집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높은 교육 수준에 주변 지인들 또한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 걱정에 시달렸고 번듯한 배경이나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어쩌면 우리의 사랑을 더 간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불안과 걱정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재현 씨는 그런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지 현실 앞에선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그의 부모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남을 알리기 전부터 이미 재현 씨 어머님은 저에 대해 가정 형편, 학벌, 도덕성 등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따져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은 양, 집은 어디에 있니? 양치는 무슨 일을 하시니? 혹시 집안에 빚 같은 건 없는지? 달콤한 말보다 쓴 현실적인 질문이 더 많았고 저는 마치 자격시험에 통과해야만 사랑을 허락받는 느낌에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재현 씨는 부모님이 처음엔 보수적이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줄 거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현실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달리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사랑을 키워가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도 저는 항상 계산서와 메뉴, 옷차림조차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될까라는 생각. 스스로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혼자 삼켜야만 했습니다. 재한 씨의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저 혼자 왜 이리 초라한 옷을 입고 있나 신경이 쓰였고 자연스레 대화 주제도 맞지 않아 조용히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어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따뜻함과 위안을 찾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서로를 더 단단하게 붙들었습니다. 재현 씨는 힘든 날이면 네가 없었다면 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야. 네 옆에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랑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집안의 반대는 점점 더 거세졌고 왜 우리 아들이 힘들게 살아온 사람과 얽혀야 하냐, 아무것도 해온 거 없는 여자에게 프랜차이즈 지점 하나씩 넘길 수 없다는 차가운 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신이라도 해서 들어올 셈이냐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재현 씨는 끈질기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겠다. 주변의 시선보다 너와의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고 싶다고 굳건히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고 두려울 때면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니?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계층, 다른 성장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의 만남, 차이에서 시작된 수많은 오해, 비난, 그리고 내면의 상처. 그렇지만 그 속에서 문득 피어나는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 흔들리더라도 다시 손을 맞잡고자 하는 간절한 용기. 저는 이 사랑을 통해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현실이 팍팍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한다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결코 영화나 소설처럼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장벽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치열한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 역시 성공이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비록 부족해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했던 절매 사랑이 이후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남편 가족과 함께 살기, 새 며느리의 첫 번째 압박감. 재현 씨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허락받은 후 저는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낯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던 날 저는 한 손에 작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딸로 생각하겠다던 말들은 언뜻 듣기엔 따뜻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시누이와 그 딸, 즉 저에게는 조카, 이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오래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은 가족의 질서와 원칙,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 해도 집안의 모든 눈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평가와 감시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내 몫을 열심히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님이 하루에 해야 할 집안일 목록을 세세하게 적어주시고 크고 작은 심부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었지만 집안 규칙이나 배려 같은 건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세탁, 채소 손질은 물론이고 조카의 숙제와 간식, 시누이의 빨래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엄마, 지윤이는 가족이니 일방적으로 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감싸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역시 가게 일로 점점 바빠졌고 집에서의 모든 청소와 식사 준비, 조카 돌보기, 시누이의 잦은 외출까지 대부분이 저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며느리는 희생하고 조용히 시집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늦게 차릴 때면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꾸짖으시고 가끔이라도 주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예의 없는 집구석에서 살아서 그런가 라고 뼈있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딸처럼 아끼겠다면서도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이 엄마한테는 이런 것조차 못 배웠냐? 는 식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시누이 역시 집안의 일이 제 책임인 듯 구체적으로 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빨래, 직접 손빨래를 해야 한다는 속옷, 별도의 세탁 방법 등을 당연스레 저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걸 보고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냐, 고의로 무시하는 거냐, 여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제 입에서 형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부턴 분리할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도 돌아오는 건 비꼬는 한숨과 그래서 집안일 제대로 할 줄 아는 주부가 되겠냐는 비아냥뿐이었습니다. 중간에 간혹 시애버님이나 시외삼촌 등 다른 친척이라도 찾아오는 날이면 사이만 저는 바쁘게 상을 차리고 눈치껏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기면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어머님은 우리 집안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 앞에서 저는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눈치만 보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시댁 생활은 단순히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 어머니의 심기, 시누이의 감정, 남편의 입장까지 한꺼번에 신경 써야 하는 말 그대로 하루도 쉴 틈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누군가 볼 때는 사소한 잔소리일 수 있지만 매일 지속되는 사소한 잔소리와 감시, 무거운 분위기 속 비난은 저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멍하니 있다가 내가 왜 이 집에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살아야 하나 눈물이 핑 도는 날도 많았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제가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일꾼 혹은 파출부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형님이나 시부모님까지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셨지만 남편이 집을 비우는 순간 태도와 말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지은아, 네가 없으면 이 집안은 굴러가지도 않아 라며 눌러 앉혀두고 모든 허드렛 일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혼자 누워있으면 피곤한 몸보다 더 무거워지는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을 설친 적도 적지 않습니다. 조카 역시 엄마 시누이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탓인지 늘 무뚝뚝하고 저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녀에게 진심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고 소소한 선물도 건네며 점점 가까워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노력이 조금씩 통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조카는 조용히 저를 따르기 시작했고 한 번은 숙모가 만들어준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라며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미소마저 저에게는 하루를 버틸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반면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는 조카가 저와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하며 오히려 네가 친엄마도 아닌데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딸이 저를 더 따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괜히 내 딸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계시켰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만 하루 종일 고생하는 저의 상처나 피로엔 위로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너도 좀 더 늦게까지 청소하고 아이도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능식의 눈치 없는 말을 하며 양쪽에서 압박을 받기에 쉬웠습니다. 부부싸움이 늘고 때로는 서로 말조차 제대로 섞지 않고 하루를 마감하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신혼이라는 달콤함이 없는 오직 책임과 압박, 무거운 눈치와 끝없는 집안일 뿐이었던 시댁 생활. 때로는 친정집이 그리워졌지만 너라도 잘해야 네 동생들도 결혼할 때 손가락질 안 듣는다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무수한 자책과 눈물, 감정의 굴곡 속에서도 저는 언젠가는 나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야. 이 집에서 내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된 시댁 생활은 저로 하여금 며느리의 위치, 가족 안에서의 내 역할, 그리고 사랑과 인정받음을 갈구하는 마음까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고민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갈등의 시작, 가사와 질투.
시댁 생활이 깊어지면서 저는 점점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의 무게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창기에는 모든 게 낯설어서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감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당연함 이면에 자리 잡은 불합리와 질투, 그리고 크고 작은 오해의 조짐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은 바로 반복적이고 편중된 집안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눈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지 제가 잘 때도 몰래 일어나 부엌 상황을 확인하고는 며느리는 잠꾸러기여선 안 돼. 예전엔 새벽 일찍 일어나 온 가족 아침을 준비했지. 라며 은근한 압박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임신 중에도 우리 집안 여자들은 너처럼 약하지 않았다는 등 며느리의 역할과 기준을 제게만 강요하셨죠. 아침 식사 준비뿐 아니라 온종일 청소, 빨래, 설거지, 심지어 조카 도시락과 학교 준비물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직업이 없었음에도 집안일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만지거나 친구들과 통화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이 쌓여 힘들다고 하소연할 틈도 없이 지은아, 이것 좀 해줄래? 엄마한텐 이따가 차 갖다 드려 등 심부름이 다룰 줄에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집안일이 잘못 처리되면 언제나 저만 질책을 받았습니다. 먼지 한 톨에도 이 정도도 못 챙기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는 시어머니의 말과 함께 시누이는 우리 오빠 힘들게 일하는데 네가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해? 라며 은근슬쩍 남편까지 거론하곤 했습니다. 집안 여성들 사이의 불평등한 노동 분배와 책임 소재가 명백해질수록 내 마음에선 서운함이 동종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갈등의 또 다른 한 축은 질투와 비교에서 비롯된 감정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남편의 사랑, 특히 집안에서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자신이 소외당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 식사 도중 시어머니께서 지은이는 성실하고 손끝이 야무져서 좋다 라고 칭찬하셨는데 이후 시누이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말을 잃더군요. 그날 밤부터 시누이의 심부름이 더 늘었고 작은 실수를 하면 역시 오빠를 홀리는 데만 신경 쓰지 집안일은 늘 엉성해 라는 말을 대놓고 내뱉었습니다. 질투의 조짐은 조카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조카를 진심으로 챙기고 돌보려 했으나 시누이는 내 딸이 네 말을 듣는 게 불편하다. 엄마랑 숙모 구분은 확실히 해야 해. 는 식으로 조카와 저 사이를 단절시키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카 역시 저를 오해하거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저는 씁쓸한 벽을 실감하며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삼킨 날이 많았습니다. 시댁의 가족 구성원들은 겉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평등감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서열과 역할, 그리고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사랑받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누이는 직접적으로 저를 막대하기보단 늘 어머니를 통해 압박하거나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는 저의 작은 실수라도 부풀려서 말하는 식으로 체면을 깎으려 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저런 거 시키지 마. 아직 애야. 라는 농담 섞인 말에서부터 어디 가서는 우리 집 며느리 흉내 좀 내지 말라. 는 노골적인 비아냥까지 그녀의 자존심과 질투심이 번갈아 표출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일의 분배는 더 불평등해졌고 매일 반복되는 지적과 평가, 턱없이 늘어나는 책임 앞에서 제 자존감도 점점 무너졌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히 힘들다고 털어놓아도 그는 엄마가 네 훈련시키려 그러는 거야. 좀만 참아.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와주거나 이해해주기보단 점점 무관심하고 냉소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가끔은 네가 잘하면 우리 지원계장은 엄마, 누나도 달라질 거야. 라며 책임을 제게 전가하기도 해. 저는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쌓이자 제 내면엔 불만과 상처 외에도 일종의 덧씌워진 죄책감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로서 가족의 평화를 깨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부담. 혹시라도 조카나 남편, 시부모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나서지 못하고 모든 걸 참고 감내하는 나 자신이 점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과연 내 인생이 맞나? 나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오롯이 일만 하다. 모두가 잠든 뒤에야 내 숨결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안일과 질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갈등은 점차 서로 간의 신뢰 문제, 말 한마디의 뉘앙스, 작은 오해마저 쉽게 커지는 민감한 분위기로 번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사소한 실수 혹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비교,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휘둘리면서 더욱 삭막하고 불편한 기운이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 아니면 결국 이 집에서 인정받지 못할 운명인가? 라는 끝없는 자문을 반복하는 혼자인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집안일의 불균형과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갈등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감추어진 상처를 더욱 깊이 새겼으며 저는 마치 투명한 벽에 갇혀버린 기분을 아는 채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댁에서의 삶이 점점 더 숨막혀지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자존감이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냉담함과 쌓인 원망, 시댁 생활이 이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처음엔 적어도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정을 쌓자는 말이라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 혹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로 취급받는 듯한 기분마저 들곤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각자의 일로 대부분 집을 비워 집안에는 저와 시누이의 딸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카는 처음에는 저에게 경계심과 거리감을 보였으나 제가 진심을 다해 챙기고 따뜻하게 대하자 점차 마음을 열며 다가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알게 되면 조카를 데리고 가거나 네가 엄마도 아닌데 애정 과하게 주지 마라 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느 날은 조카가 품으로 다가오다가도 시누이의 눈치를 살피며 흠칫 물러서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점점 아이마저 내 편이 아니라는 쓸쓸함이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서서히 식으면서 모든 일상은 내 말은 반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 대신 집안일 목록이 기다리고 식구들끼리 한자리에 모이는 식사 자리에도 사소한 농담이나 미소 대신 어색함과 짧은 대화만이 흘렀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하려 해도 지금 조용히 해라. 그런 건 네가 신경 쓴 일 아니야. 나는 식의 반응이 돌아오고 점차 저는 아이의 말을 줄이고 마음마저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마저도 예전의 다정함을 잃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대화를 점점 줄여갔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제게 오늘 힘들었지? 나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TV에만 집중한 채 저의 존재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때론 침묵이 답답해 내가 먼저 말을 걸어도 그는 싫은 표정을 짓거나 그런 사소한 일로 신경 쓰지 마 라고 퉁명스럽게 가다쳤습니다. 가끔은 밤늦게 홀로 거실에 앉아 아직 젊은 부부임에도 이야기를 나눌 상대나 위로받을 공간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에 코끝이 시큰해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런 냉랭함은 오랜 시간 쌓인 갈등 행동뿐만 아니라 말의 뉘앙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클레임이 생기거나 분실 고장이 있을 때마다 별다른 증거도 없이 혹시 네가 실수한 거 아니냐, 집안을 좀 더 꼼꼼히 살피지 그랬냐는 식으로 항상 내가 주된 원인인 듯 말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늘 제 눈치를 살폈고 친척들 모임이라도 있으면 일부러 저를 그 자리에 동참시키지 않거나 무의식적으로 험담을 하며 벽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가족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모든 눈빛과 행동이 나를 멀리하는 듯했고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대화와 감정 교류 없이 살아가는 외딴 섬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와도 진심 어린 감정 교류 없이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집안의 침묵은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내 마음속 원망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 라는 희망을 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 자체가 무용하다는 회의감이 밀려왔고 스스로를 자꾸만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눈치 없이 행동하는 시누이, 변함없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아이가 다가오려다도 멀어지는 장면, 남편의 무신경한 태도, 이런 모든 것이 쌓여 진득한 분노와 억울함, 슬픔으로 응어리져만 갔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왜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때론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고 내 인생이 타인의 것만 같다는 감각.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가족이라 부르는 이들에게서조차 따스함 한 점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 그저 이 집의 며느리라는 타이틀만 남았을 뿐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억울함이 증폭된 계기는 집안에서 작은 물건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돈이나 귀중품 등 분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근거 없이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 혹시라도 너 아니냐는 농담인 척한 수군거림. 정답은 아니지만 왠지 떠맡긴다는 듯한 조용한 회의. 심지어 어린 조카조차도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내 물건을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자존심은 조금씩 깎여나가고 억울함과 분노가 내면에 고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러나 나의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내가 말할 자격마저 빼앗겨버린 듯 모든 일의 책임을 묵묵히 짊어진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움과 분노,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면 가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밤도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 짙게 들이온 냉담함과 오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적 벽은 점점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에겐 두려움과 상처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는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내 마음 한편엔 이 집에서 언젠가 나만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실한 열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실원의 연속. 작은 손실에서 점점 커지는 의심까지. 어느 날부터인가 시댁에서는 자잘한 분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크고 작은 것들이 사라지는 빈도가 점점 잦아졌고 집안의 분위기 역시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잃어버린 것은 남편의 동전 지갑이었습니다. 평소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던 자그마한 지갑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네가 치우다가 못 본 거 아니야? 라며 남편이 저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해 시어머니도 집안일 정리할 때 위치 바뀌는 게 많아졌어. 너 혹시 기억나지 않니?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한 실수로 생각하고 서로를 달랬지만 자잘한 물건의 분실이 반복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조카가 아끼던 필통이 사라졌고 주방에서는 남편이 아침마다 마시던 비싼 커피가 며칠 새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대놓고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말투와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특히 시누이는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한숨 섞인 말을 시어머니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저는 소심하게나마 혹시 청소하다 실수로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집안 남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에선 알 수 없는 의심과 답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이미 새가슴이 된 저를 향해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분실되는 물건의 종류도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누이의 귀걸이 한 쌍이 없어졌는데 시누이는 어제 분명 내 서랍에 넣었거든? 숙모가 방 청소하다가 못 본 거 아니야?
라고 넌지시 떠보며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조용히 제게 다가와 그런 건 그냥 솔직히 말만 하면 돼. 난 네가 일부러 그런 거라 생각하지 않아. 다만 네가 제대로 못 챙겨서 라며 애둘러 지적하셨습니다. 일련의 사소한 분실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는 집안에 점점 떠도는 의심의 기운을 매일같이 실감해야 했습니다. 거실이나 주방에서 무언가 없어질 때마다 집안 누구도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진 않았지만 대화의 방향은 언제나 은근히 저를 미묘하게 겨냥했습니다. 평소보다 작은 실수에도 모두가 예민해지고 심지어 친척이 방문해서 집에 남아있던 뒤엔 며느리가 집을 잘못 챙기는 건 아닌지 라는 식의 귓말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 사소하지만 도합 꽤 큰 손실이 누적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점차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물건을 집어들 때마다 꼭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고 이거 네가 어디에 뒀냐, 청소하다가 뭘 놓쳤냐는 식의 질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집안의 분위기는 서늘해지고 저는 숨 쉬는 것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말이 쉬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거나 분실된 물건을 함사도 결론은 항상 며느리라서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고착화되었습니다. 때로는 시누이나 조카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다가 순모, 혹시 내 장난감 못 봤어? 라고 묻는 순간에도 저 자신이 집안에서 저지른 실수가 아닌가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건 집안 없는 시간마다 시부모와 시누이가 미묘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엌이나 거실에서 귓등으로 들어오는 말들은 대체로 예전엔 이런 일 없었잖아. 우리 집도 이제 복잡해진 것 같아. 하는 식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설마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하며 웃어 넘겼지만 곧이어 드러난 그의 무심함과 피로감에 저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 후 조용히 묻더군요. 혹시 너 청소하다가 실수한 거지? 괜히 말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지? 그의 목소리에서 이미 옅은 의심의 그림자가 느껴졌고 저 역시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몰라. 라고 애써 말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전처럼 다정하거나 신뢰에 차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으로 더욱 고립되는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자는 말까지 오가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집안 구석구석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카조차도 숙모, 내 것 만지면 안 돼? 라며 으름장을 놓는 일마저 생기게 되었죠. 당시에 저는 집안 구석구석이 모두 나를 감시하는 눈길로 둘러싸여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후 한동안은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작아진 제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불안, 손가락질마저 각오해야 했던 현실, 집안에 사소한 물건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였고 분실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날카로운 시선이 나에게 돌려졌기에 집안 구석구석이 더 이상 내 안식처가 아니라는 냉정한 사실만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점점 커지는 이 의심의 고리는 결국 내 자존감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나는 자기 부정, 침묵 속에서 흐느끼는 밤, 그리고 끝없는 불심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무대.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의 작은 분실이 내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불안과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해상 폭로된 비밀. 분실과 의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고 지쳐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는 날마다 심각해졌고 저는 집안에서 작은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든 증거 없는 의심이 고스란히 저를 향했고 결국 제 자신조차 혹시 내가 무심결에 실수하지 않았을까 라는 자기 부정에 사로잡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설 명절, 집에 친척들이 모여 왁자지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결혼 예물로 간직해오던 금반지를 오랜만에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보내고 정리하던 중 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내가 아끼던 금반지가 없어졌어. 분명히 오늘 오전에 여기 두었는데. 당장 집안에선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 심지어 남편과 다른 친척들까지 거실과 각 방을 뒤지며 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곧바로 저를 향했고 시누이 역시 혹시 청소하다 헷갈린 건 아니지? 솔직히 말만 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알 길 없는 가족들의 모습에 저는 침묵한 채 식은땀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안 안전 때문에라도 거실과 부엌에 달았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는 게 어때? 모든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일말의 망설임 끝에 조카가 CCTV 녹화 파일을 꺼내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저와 어머니, 시누이 모두 스크린을 숨죽인 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 여인이 방에 들어가 슬쩍 반지함을 꺼내 손에 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시누이였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용했지만 시누이의 얼굴이 화면에 또렷이 잡혔고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객관적인 영상 기록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고 거실 전체가 얼음같이 차가워졌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니? 네가 네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모욕 주다니 라고 겨우 물었습니다. 시누이는 한참 만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솔직히 생활비가 부족하고 빚이 있어서 순간 이성을 잃고 그런데 처음에 한 번이 쉽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깊은 침묵과 슬픔, 당혹감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치받고 얻은 충격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내 의심받으며 죄인의 눈초리 속에 살아왔던 제 자신이 한순간에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억울함을 넘어 분노와 상실감이 밀려왔고 내가 애써 이 집을 위해 참고 버티며 노력한 세월이 결국 이런 결과로 돌아오는구나. 나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침묵한 채 옆에 앉아만 있었고 시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건네지 못한 채 멍하니 한 곳만 바라봤고 집안 모든 사람이 각자의 충격과 죄책감,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누구도 저에게 먼저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네가 그런 아이일 리 없었는데 우리가 너무 예민했다 라고 말만 했지 제대로 된 위로나 진심 어린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역시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그간 제게 쏟아진 날선 말들과 냉대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자니 오히려 제 잘못이 아니어도 계속 힘들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란 자괴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내 고통을 인정해줄 사람은 나뿐이라는 냉정한 현실과 이 집안에서 내 자리는 끝까지 외부인, 일손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인식이 분명해졌습니다. 한동안 저녁 식사 자리가 싸늘하게 지속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슬그머니 자신 방에만 머물렀고 어머니도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남편만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정말 미안하다. 네가 겪은 억울함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지만 그 한마디도 쉽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독하게 오래 참아온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이 집안 내에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싶었던 바람이 한꺼번에 허물어졌던 그 밤. 저는 잠이 들지 못한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한편으론
이제 나도 내 인생과 내 행복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차갑고 조용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 한켠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진실 뒤에 남은 집안 분위기, 내 상처, 내 자존심을 추스리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겐 용서란 말보다 내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다짐이 더 절실히 다가왔습니다. 진실의 드러남과 가족의 반응, 금반지 사건으로 인해 모든 진실이 신우이의 손에서 밝혀진 뒤 집안의 분위기는 삽시간 굉장의 침묵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틈조차 없이 손바닥 위에 던져진 돌처럼 무거웠다. 특히 나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 각자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당혹감과 상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의 경랑이 번졌다. 평소 가족 구성원들이 보여준 불신과 의심은 모두 순간적으로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평소 엄격하던 그녀조차 숨을 길게 들이쉰 채 자리를 뜨지 못했다. 내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조용한 침묵이 집안을 덮었다. 시누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정말 미안해요. 나는 간절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미 상실된 신뢰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는 말 한마디로 치유될 수 없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간 가족 내에서 그녀가 만들어온 불편함과 내게 남긴 깊은 상처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남편 역시 무거운 얼굴로 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는 조용히 이제 알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해받으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라고 해주었지만 이미 오래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남편의 공감과 위로는 오히려 내 자책감과 슬픔을 더욱 부추겼다. 더 괴로웠던 것은 사건 직후 가족 누구도 격식이 때에 내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머니는 우리도 너를 오해하고 상처 준 것 같아 미안하다. 는 짧은 한마디만 내비쳤을 뿐 그동안 내내 나를 억누르고 잘못을 떠넘겼던 수많은 말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돌아보거나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일부 친척들마저도 시누이가 그럴 줄 몰랐다는 당혹스러운 표정만 지었을 뿐 오랜 시간 누적된 내 상처에 공감하거나 따스한 말을 건네주지 않았다. 집안의 대화는 점점 더 짧고 사무적이 되었고 식사 자리에도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시누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숨어들었고 조카조차 한동안 나에게 어색하게 대했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만큼 내 마음의 벽도 점점 높아지는 듯했다. 나는 깊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허탈함으로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억울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틴 모든 시간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새삼 절감했다. 한밤중이면 왜 나는 끝까지 존중받지 못했을까? 왜 모두는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을까? 나는 질문만 거듭했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해 왔는지 냉철하게 돌이켜보게 됐다. 책임을 내가 모두 떠안았지만 정작 잘못이 드러나도 누구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지만 진실 이후에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삭막해진 것만 같았다. 내가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가족 각자의 이기심과 약함, 모두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오래전에 꿈꿨던 따스한 가족의 환상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누군가 날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이제 나 역시 내 인생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냉정함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
진실이 드러난 후의 침묵, 변화 없는 관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벽.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웠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결국 나뿐이구나. 그 어떤 사과나 변명도 내 상처 아래에서 무뎌질 뿐, 진실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다짐만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열등감과 수치, 억울함이 한꺼번에 분출되었고,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고쳐잡아야 할 시기임을 직감했다.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을 찾고 싶어졌다. 그리고 내가 내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절대 이런 상처와 오해, 냉대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따스함이라는 신념도 더 굳게 다짐할 수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나는 이 집을 다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곧 결심하게 된다.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나만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그 결이야말로 오랜 고통과 억울함이 남긴 가장 소중한 결론이었다. 독립하기로 결정하고 삶을 회복하기, 진실이 드러난 후 집안의 공기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듯 더욱 무거워졌다. 상처만 남은 침묵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았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결심이 움트고 있었다. 이곳에 더 머문다면 내 자존심과 존엄은 날마다 깎여나갈 것이고, 노력해온 세월과 인내마저 더 이상 의의가 없음을 직감했다. 나는 오랜 밤을 홀로 고민한 끝에 남편과의 독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처음엔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깐이면 분위기 풀리고 엄마도 누나도 언젠간 미안하다고 하겠지. 지금 나가면 너무 급한 선택 아니야? 남편은 갈등하며 망설였지만 내가 지난 시간 얼마나 시달렸는지, 진실이 드러난 뒤조차 가족들이 내게 건네는 무정함, 그리고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내 눈빛에서 그가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게 바랐다. 시어머니 역시 내 결정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다. 이 집에 너 하나 있다고 망가지지 않아. 가족이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네가 없는 집안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그마저도 온전히 나와 우리 아이, 남편을 위함이 아닌 집안의 평형과 외적 체면을 유지하려는 의도임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딸도 며느리도 모두 상처와 이기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으려 했다. 남편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한때는 주저했지만 결국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제야 내 고통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어. 우리 이대로 있으면 당신도 나도 아이도 불행할 거야. 남편의 결심이 내 어깨에 힘을 얹어주었다. 우리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신혼이면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 밖에 나가면 더 외로울 텐데 무슨 고집이냐. 난 시선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집을 구하러 다니고 필요한 살림을 하나씩 챙길 때마다 묘한 해방감과 벅차오름이 느껴졌다. 처음엔 초라한 원룸이었고 가구와 살림도 남의 손을 탄 중고품이 많았다. 그러나 가족 누구의 감시도 싸늘한 의심도 서러운 눈칫밥도 없는 곳. 그저 세 식구가 함께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라는 점만으로 충분히 감사했다. 독립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갑작스런 변화에 남편 역시 우울한 기색을 보이고 아이도 밤이면 친가족을 그리워해 울다 잠든 날이 여럿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하루 대화를 나눴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가 즐거웠니? 지금 힘든 건 다 지나갈 거야. 그렇게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고 설거지를 나누며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동안 눌려왔던 감정과 상처는 천천히 풀려나갔다. 처음엔 아무에게도 내 슬픔을 말하지 못해 혼자 울었지만 이제는 남편과 아이 앞에서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다. 남편 역시 점점 내가 너무 무관심했다.
너만 집안일, 육아에 희생되도록 방치한 것 같다. 라며 진심을 건네왔다. 우리는 실수와 오해, 슬픔을 함께 끌어안고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던 어느 날, 문득 나는 예전의 삶을 돌아보았다. 결혼 초기, 이상적인 가족의 환상 속에 스스로를 맞추려 했던 두 고관 나, 시댁의 눈치와 체면, 친정 식구를 생각해 늘 참고 배려하며 살아온 시간. 그 모든 역사가 결국 오늘의 내가 용감해진 원동력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독립 이후에도 시댁에서는 종종 연락이 왔다. 지수도 못 보고 밥 한 번 먹자. 나는 신우이 오히려 며느리가 멀리 가버려서 집안이 심심하다. 고 넌지시 말하는 시어머니. 나는 예전처럼 숨죽이며 답하지 않았다.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간단히 안부만 전하며 다시는 내 마음이 가볍게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다잡았다. 생활의 중심이 비로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로 옮겨졌다. 방세, 학원비, 아이 병원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쉴 새 없이 몰려왔지만 이전과는 달리 누구의 탓도 눈치도 보지 않았다.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며 아이가 무엇이든 솔직히 털어놓고 남편과 엇갈린 날이면 자정이 지나서라도 꼭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을 풀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도 완벽한 용서도 없다는 걸 나는 이제야 배웠다. 오히려 서로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상처를 드러냈기에 새로운 시작도 가능했다. 엄마는 예전처럼 참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는 너와 아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떳떳할 거야. 라며 아이에게 약속했다. 나는 내 삶을 한 번도 온전히 선택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선택의 첫걸음 끝에서 비로소 내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변화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았지만 매일 쌓이는 작고 조용한 용기들로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지금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내 자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였다. 마무리. 자신을 위한 교훈 및 자녀 양육 원칙. 독립 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은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고통과 상처를 완전히 잊게 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시댁과의 갈등, 억울함, 오해, 그리고 그 모든 긴 싸움은 내 삶의 한 페이지일 뿐 나를 꿰뚫는 낙인이 되어 곁을 맴돌지 않았다. 그 자리에 대신 자리한 것은 불완전 하나마, 스스로를 치유하고 책임지는 한 사람, 그리고 엄마로서의 새로운 자아였다.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 치유해줄 수 없다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내게 가족의 의미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진심을 나누며 성장하는 관계임을 소중히 여긴다. 남편과의 관계 역시 예전과는 달라졌다. 서로에게 상처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감정이라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가정의 평온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았다. 나아가 내 아이에게만큼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괴로움, 오해받는 억울함, 약자의 침묵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단단히 다짐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최우선의 교훈은
정직함이었다. 어릴 적 상처를 숨기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의 감정과 진실을 담담하게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솔직함을 실천하다 보니 남편도 아이도 조금씩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고 가족 모두가 속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자녀에게 실천하는 육아 원칙도 이 경험에서 출발했다. 첫째,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어떤 실수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려는 용기를 배우길 바란다. 둘째, 사회가 요구하는 성적이나 외형적 성공보다 본인이 올곧고 신뢰받으며 누군가의 따뜻한 힘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가 자기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매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 실수했을 때 꾸짖기 전에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를 먼저 묻고 진실을 털어놓은 용기에 칭찬을 건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셋째, 아이에게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편견을 가지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습관을 길러주려 한다. 시댁에서의 경험을 통해 작은 오해와 단절이 어떻게 큰 상처를 낳는지 고통스럽게 배웠기 때문이다. 아이가 타인의 입장에 먼저 공감하고 적어도 가족 안에서는 누구든 존중받고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다.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때로 상처를 주면서 존재를 확인하려 하고 약자를 보며 내 불안을 던지는 경우도 많다. 나는 아이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대신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며 손 내밀 줄 아는 그릇이 큰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수시로 네가 있어 엄마는 참 행복하다. 속상하면 뭐든 엄마와 얘기해도 좋아. 라고 말해준다.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점은 위기는 곧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이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보다 확실히 믿고 있다. 나는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실수와 슬픔, 후회마저도 조용히 나누고 지켜봐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사회의 잣대나 편견보다는 우리가 함께 한 시간 믿음, 정직과 용기가 더 아름다운 가치임을 늘 가르칠 것이다. 이 모든 걸 지나며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다. 엄마로, 여성으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욱 단단히 서고 싶다. 나의 오늘과 내일은 어제의 상처와 슬픔 위에 세워진 용기의 증거이며 아이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믿음과 정직의 유산이